안녕하세요. 불만차 기자들입니다. 자 오늘 저희를 매일매일 기쁘게 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가이 손흥민 선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 뭐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을 정도로 지겨워. 네. 영국에서도 난리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잘하고 있는지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네. 한번 달라진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하고요. 네. 자 전술 변화, 저거 기사도 좀 쓰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죠. 예, 전술적 변화가 과연 어떻길래 손흥민이 이렇게까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골만창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기록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그럴게요. 네, 손흥민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4경기 6골 1도움.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넘고 있죠. 유로파리그 예선에서 1골 2도움. 그래서 6경기에서 도합 7골 3도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경기당 1.6개의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리그에서는 50분당 한 골씩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나오면 2골씩 넣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박스 안에서 골만 넣는 선수들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손흥민은 지금 측면 공격수로 분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던 것 자체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뉴캐슬전에서는 햄스트링 다쳐서 한 달 빠질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한 달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햄스트링이라는 자리가 사실 네. 재발도 많고 의외로 낫기가 힘든 자리예요. 맞아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연막이라는 소리 들었을 때 야, 무리뉴가 지 때문에 이거 너무 좀 무리하는 거 아니야? 막 솔직히 원망도 좀 했었거든요. 네. 말씀 이어가세요. 그런데 열흘도 지나지 않아서 팀에 복귀해서 맨유에서 2골 1도움. 이거 무슨 옛날에 뭐 캡틴 치바사 이런 만화인가요? 갑자기 나와갖고 맨유 옛날에 자기가 꿈꿨던 경기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호날두 네. 보면서 꿈을 키웠으니까 그 올드 트라포드에서 완전 MOM급 활약을 좀 펼쳤습니다. 처음으로 넣은 거죠, 올트래포드. 그렇습니다. 맨유 상대로도 처음이었고요. 네. 그래서 부상도 지금 못 막는 것 같고요. 맨유 원정도 무섭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는 진짜 차원이 다른 선수. 제 예전 방송에서는 월클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월클입니다. 월클입니다. 완벽한 월클. 그걸 최근에 좀 확인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전 유럽이 주목하는 선수고요. 네. 벌써 보니까 유럽 진출 10년 차더라고요. 10년 차입니다. 이제 농익을대로 익은. 예. 그리고 실력까지 이제 최정상. 모든 팀들이 원하고 두려워하는 선수가 됐는데요. 네. 사실 이 지난 시즌 좀 돌이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포체티노 하에서 이제 왼쪽 날개로 쓰면서 왼쪽에서 이제 조금 자유도가 많았던 손흥민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때리는 슈팅, 그 슈팅 뭐 손흥민의 전매 특허 같잖아요.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저는 원래 무리뉴 감독이 측면 공격수를 잘 활용하는 감독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비대칭 전술을 들고 나오면서 손흥민을 사실상 수비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실상의 하프윙 형태로 맞아요. 썼었어요. 욕을 엄청 했죠, 팬들이.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제 뭐 히트맵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보다 한 단계 내려온 그런 형태였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1월 26일 사우스햄튼과 FA컵 경기에서 이제 토트넘의 선수의 움직임을 표시한 건데 네. 이게 벤 데이비스가 아니라 손흥민입니다. 수비수야. 예. 네, 사실상 윙백에게 가깝게.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의 이제 수비 가담 능력 그리고 이제 연계 능력을 높게 평가한 건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침투나 맞아요. 아니면 돌파에 능한 선수였거든요. 그거를 좀 희생시키면서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최초로 리그 10골 10도움까지 찍었습니다. 물론 뭐 번리전에서 엄청난 골도 있었고 뭐 에스턴 빌라전 득점처럼 공격적으로 나섰을 때 능력을 발휘하긴 했었지만 네. 사실 손흥민이 본인의 장점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거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 시즌 컨셉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에 손흥민을 호날두처럼 쓴다라고 기사를 썼었는데 맞습니다. 예. 공격수처럼 여긴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네, 손흥민은 그간 말씀을 잘해주셨지만 왼쪽 사이드 라인에 좀 가까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엔드 라인에 조금 더 가까워진 공격수처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주전 공격수인 해리 케인이 부상을 당할 때 정도만 전방 맞아요. 공격수로 뛰었고 네.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가끔 전방 공격수 뛰긴 하지만 그 자리가 좀 익숙한 자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예, 본인의 측면에서 조금 활약하길 좀 바라고 있고, 근데 올 시즌에는 케인이 있는데도 손흥민을 전방 공격수처럼 쓴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래서 제가 리그 6골을 좀 분석해 보니까 4골이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나왔고, 그리고 2골은 그보다 앞선 6야드 박스에서 나왔습니다. 예, 박스 밖 중거리 골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이 말은 앞에 누군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중거리를 때릴 필요가 많지 않고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 안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슛을 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 완벽한 스트라이커의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 시즌 리그에서 10개의 슛을 기록 중인데 그중에 70%인 7개가 박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 예전이랑 달라요. 예전에 생각하시면 측면에서 가운데로 파고들면서 가마차기 때리고 그렇죠. 예. 중거리 슛을 종종 때렸던 선수인데
지금은 전형적인 공격수. 영국에선 포처라고. 예, 네. 그러니까 네. 포처라는 뜻이 이제 사냥꾼이라는 뜻인데 네. 전문 골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학파입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포처라고도 하는데 손흥민과 좀 예전에 같이 함부르크에서 같이 뛰었던 반니스텔로이와 비슷하게 파고들면서 골키퍼 1대1 상황을 만드는 이런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골대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득점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손흥민이 아무리 중거리 슛을 잘 때린다 그래도 박스 안에서 가까운 데에서는 더 잘 낼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예, 그게 지금 많은 골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이 지점에서 한번 좀 저희가 고민할 부분이 이제 네. 손흥민이 변한 거냐 아니면 네. 전술상의 변화가 생긴 거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물론 당연히 전성기 나이 지금 28세입니다. 지금 완전 무르익은 실력인데 이건 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무리뉴 감독이 이제 의도를 갖고 손흥민을 공격적으로 활용한다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볼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보여준 히트맵과 이제 최근 히트맵을 비교하면 이게 차이가 명확합니다. 네. 뒤에는 이제 손흥민이 4골을 넣은 이제 사우스햄튼전과 2골 1도움을 기록한 맨유전 히트맵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의 오른쪽 측면이 주활동 무대인 건 이제 그 왼쪽에 섰으니까요. 변함이 없는데 페널티 에어리언까지 이제 찍혀 있다는 건 네. 이게 포인트예요. 사실 과거 같이 측면에서 가운데로 파고드는 횡적인 움직임보다는 측면에서 골대 쪽으로 파고드는 대각선적인 움직임이 많다. 네. 이 역시 이제 전문 공격수들이 주로 하는 움직임인데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전으로 향하다 보면 보통은 박스 부분에 약간 케인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항상. 그렇죠. 네. 그래서 지난 시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둘이 엄청 겹쳤어요. 그러니까 저희 간격처럼 나란히 있으니까 그렇지. 너무 비효율인 거예요. 그래서 영국 내에서도 좀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의 활동 반경이 자주 부딪힌다라는 맞아요. 게. 예. 근데 이제 포테치노 감독은 그거를 그렇게 해결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무리뉴 감독은 그 시즌 초반에 좀 시행착오가 있었죠. 말씀드린 대로 하프윙으로 써서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지만 코로나 휴식기 기간 그리고 시즌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에버턴전까지만 하더라도 알리를 쓰면서 사실 손흥민이 지난 그러니까 포체티노 시절과 네. 포체티노 시절과 큰 차이가 없이 물론 좀 공격적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사우스햄튼전이 완벽한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깼다고 볼 수 있는 게 케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렇잖아요. 야, 너 9번 위치에 있다가 공 받아서 골 넣어. 손흥민, 너는 측면에서 기회 만들어. 이게 원래 지금 보통적인 토트넘의 이런 패턴이었는데. 이게 작년까지 그렇죠. 무리뉴의 컨셉이자 토트넘의 컨셉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차원을 넘어서 케인을 9.5번 내지는 10번 위치까지 내려서 그러니까요. 예, 찬스 메이커 역할을 맡기고 손흥민을 순간순간으로 9번 위치에 올라가게끔 해서 피니셔의 역할을 좀 해라. 이렇게 주민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잘 맞아 떨어진 경기가 바로 사우스햄프턴전. 예,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플레이를 했었고 케인은 어쩔 때는 하프라인 부분까지 내려와서 공을 잡으면 이제 손의 위치를 한번 확인하고 원투 터치에 의한 공간 패스를 찌릅니다. 근데 이게 사우스햄프턴전에서 좀 먹히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경기에서도 나오고 맨유전에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무리뉴 감독이 만든 그런 어떤 무대 위에서 둘이 굉장한 시너지를 보이고 있다. 예. 사실은 지금 6년 됐다고 손흥민 직접 얘기했잖아요. 케인이랑. 근데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에서 그동안은 100% 아주 잘 맞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케인 중심이었고 손흥민 옆에서 약간 좀 조력자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대등한 위치에서 뭔가 호흡을 맞추는 느낌, 예, 환상의 듀오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뭐 만 기자가 최전방에 익숙치 않다고 하긴 했지만 원래는 9번 성향이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르크 데뷔할 때만 해도 최전방 공격수로 데뷔를 했었고 실제 네. 손흥민 선수 그 자리에서 뛰었던 선수인데 레버쿠젠을 가면서 이제 측면 공격수로 됐는데 그렇죠. 빠르니까. 원래 네. 마무리에 능한 선수였었어요. 저는 뭐 손흥민 선수야 그 역할을 했던 선수기 때문에 그런데 케인 더브라이너라고 하잖아요. 네. 와, 케인이 뒷공간에서 찔러주는 패스가 저렇게 좋았던 선수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뭐 제로톱에 가깝게 움직이는데 네. 사실 그 자리에 들어갔었을 때 물론 케인 선수가 골 욕심도 많고 그런 선수라 잘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일단 움직임, 패스의 질 너무 탁월해서 저는 정말 케인 선수가 굉장히 다재다능한 선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잘했던 건 골 넣는 것만 했던 거예요. 보니까 잘한 선수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손흥민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손흥민 유일한 약점이 뭐 헤딩이라고는 하지만 그 헤딩 빼고는 거의 다 잘하는 것처럼 맞아요. 케인도 그렇더라고요. 네. 이 역할이 갔었을 때 지금 바뀐 역할에서 저는 좀 주목할 게 어떤 거냐 수비시 위치였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수비 지역 이전까지는 깊숙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벤 데이비스나 데니 로즈랑 함께
뭐 더블 팀으로 상대 공격수를 쌓는 장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네. 물론 팀적으로 볼 때는 공격수들이 내려와서 수비를 해주니까 뭐 굉장히 뭐 잘하고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뭐 네. 굉장히 뭐 팀적으로 열심히 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사실 그렇게 되면 공격 작업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기본적으로 체력 떨어지고 올라가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뭐 훈련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달릴 수 있는 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건 마무리할 때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때 체력을 아껴둬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손흥민의 수비시 위치를 올려버렸어요. 손흥민은 이제 물론 앞에서 압박은 해주지만 밑에서 진을 쳐주고 항상 공을 뺏었을 때 다음번 동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여기서 마무리를 못 해주면 사실 동료들 신뢰가 안 생기는데 워낙 공간을 잘 파고 공을 잘 잡았을 때 마무리까지 되니까 믿고 그냥 찔러주게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손흥민이 달라진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과거 어떤 인터뷰에서 모하메드 살라에 대해서 누가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살라가 너무 측면에 그냥 가만 서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살라를 수비시키냐고. 그럼 멍청한 짓이다. 그렇지. 너 메시한테 수비시키냐? 아니다. 걔네들은 그냥 그걸 잘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체력을 비축한 상태에서 공격에 에너지를 쏟게 만들어야지 걔네들 수비까지 시켜갖고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면 안 된다는 이렇게 이 뉘앙스 인터뷰를 봤는데 약간 손흥민도 그쪽으로 좀 간 게 아닌가. 공격에 좀 활용하기 위해서 무리뉴 감독이 좀 전술 변화를 준 것 같고 좀 다시 무리뉴 얘기로 돌아가서 저는 무리뉴 감독이 최근에 이제 사우스햄프턴전이나 맨유전에서 이렇게 한두 경기용으로 그런 식으로 전술을 좀 바꾼 게 아니라 아예 손흥민을 9번에 가까운 선수를 조금 포변을 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무리뉴 감독은 포변으로 조금 좀 재미를 본 그런 감독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토트넘에서도 다이어를 센터백으로 내려서 아주 그게 성공적이진 않지만 또 여러모로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2011, 2012 시즌만 돌아봐도 레알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당시만 해도 윙어 포지션에서 발롱도르 받았었죠. 그래서 너무 잘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를 그 코파델레이 바르셀로나 결승전에서 그 최전방으로 올립니다. 제가 최근에 그 게임의 법칙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무리뉴 감독을 다룬 건데 거기서 그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요. 그날 경기에서 9번 선수가 3명 있었다. 우리가. 예. 그 9번 선수가 아마 이과인이랑 벤제마랑 아데바요로 기억하는데 그 셋을 다 빼요 선발에서. 그리고 호날두를 그 자리에 넣습니다. 예, 왜냐하면 득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호날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대 팀에는 다니 알베스가 있었죠. 그래서 보니까 다니 알베스랑 호날두랑 붙이면 호날두가 경기 내내 알베스 따라다녀야 된다. 그 비효율이다. 그래서 호날두 수비하지 말고 골을 넣어라 했더니 그때 진짜 엄청난 골, 헤딩골. 예, 디마리아의 크로스에 의한 헤딩골을 넣어서 16년 만인가요 아마 그때 코파델레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 아시겠지만 매 시즌 뭐 50골, 60골 넣는 그런 공격수로 좀 변신을 해서 이제 신기에 도달하는 그런 그 커리어가 시작이 되는데 손흥민도 뭔가 앞으로도 좀 더 이런 환경에서는 득점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은 약간 10골 전후로 넣는 그런 그 선수로 좀 평가를 받는다면 15골 내지는 20골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무리뉴 감독의 연구의 결과였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네. 뭐 물론 프리시즌 동안에나 뭐 이렇게 왜냐면 케인 선수가 그때 정상이 아니었으니까 하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이 좋은 게 뭐냐면 알리 선수가 지금 사실상 배제가 되고 있단 네. 말이에요. 언젠가 돌아오긴 하겠지만 알리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 부임 초반 때는 확실하게 케인 알리의 팀이었어요. 손흥민을 밑에까지 내리고 지금 알리가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케인이 그만큼 뛸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고 손흥민 선수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도 그만큼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 선수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물론 베일이 돌아왔을 때가 좀 포인트가 되긴 하겠지만 변화가 확실히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손흥민을 포처에 가깝게 쓴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환경적으로도 좀 그래요. 그 레알 시절 돌아보면 공격수가 그만큼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토트넘에는 사실 9번 공격수가 케인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카를로스 비니시우스를 좀 데려오면서 2명이 되긴 했지만 비니시우스는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왜냐면 임대 신분이고 뭐 아시잖아요. 지금 제드손 누가 기억합니까? 제드손. 맞아요. 처음에 올 때만 해도 포르투갈에서 데려와서 뭐 창의성 있고 그럴 걸 기대했지만 지금 거의 풀백 봐요. 풀백으로 거의 컵대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카를로스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손흥민이 당분간은 좀
골에 좀 가까운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돌격 네. 대장을 하려면은 손흥민 같은 역할이 지금 필요한데 왜냐면 네. 케인이 지금 그 자리에서 케인 더브라이너로 완벽한 활약을 해주고 있으니까 음. 베일이 그 역할을 하기에는 지금 확실히 예전의 몸 상태는 아니거든요. 못 그러니까 뛰어. 스프린트 안 나올 것 같아요. 돌격 대장은 안 된다 그러면 사실 네. 베일이라는 존재만 있기만 해도 지금의 전술이란 전제하에 네. 모우라 자리에 베일이 들어가고 손흥민이 앞에 선다? 그럼 이쪽까지 수비가 못해버리면 손흥민이 훨씬 더 편한 환경이 되거든요. 과연 무리뉴 감독이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손흥민을 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현재 폼으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예. 아니 베일이 들어왔다고 베일이랑 케인이 수비 안 한다고 손흥민을 다시 하프윙을 내리면 그거는 팀으로서는 되게 큰 손실이고 손흥민에게도 굉장한 이렇게 멘탈 붕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손흥민 지금 보십시오. 현 시점에서 유럽 4대 리그 지금 득점왕입니다. 유러피언 골든슈는 바라지도 않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분명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럼요. 네, 경쟁자가 워낙 쟁쟁한 사람들이 그럼요. 많아서. 네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올해 팀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 그 11자리 안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유럽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계속 밀렸죠. 아자르 있었고 뭐 스털링 있었고 마네 있고 그 자리에 하필 좀 쟁쟁한 월크들이 있어서 밀렸는데 올 시즌 기준으로는 넘을 수도 있겠다. 그 자리 한번 들어가 봤으면 지금까지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입니다. 지금 그 페이스를 유지해서 부상 없이 유지해서 그 자리를 만약에 차지한다면 내년 여름에는 창 기자가 바라는 대로 레바민급 정도의 팀으로 진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를 좀 잡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앞으로도 제가 손흥민을 비롯한 유럽파 계속 네. 팔로우하고요. 저희는 좀 이렇게 분석적인 이야기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뻘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